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클럽 브리에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트레솔디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며 기회를 만들지만 득점 전환의 정확성은 다소 떨어진다. 포브스는 측면에서 속도를 바탕으로 돌파를 시도하지만 결정적인 크로스와 슈팅에서 안정감이 부족하다. 바나케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템포를 조율하고 있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의 질이 흔들린다. 무엇보다 포백 수비 라인은 빠른 침투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흔들리며 전후반 내내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치면 간격 유지가 더욱 무너질 수 있고 뒷공간 노출이 곧 치명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브리에는 공격의 날카로움보다 수비 부담이 커지며 90분 내내 끌려가는 양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경기는 클럽 브리에가 홈에서 수비적인 저항을 이어가려 하겠지만 포백의 뒷공간을 내주는 순간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바나켄이 중원에서 균형을 잡아주더라도 모나코의 빠른 템포를 제어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반면 모나코는 미나미노의 민첩한 침투와 골로빈의 전술적 시야를 기반으로 공격 루트를 다채롭게 가져갈 수 있다. 발로군의 골 결정력이 더해지면 결국 모나코가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브리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수록 모나코의 속공은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과 전술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모나코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크다. 코펜하겐의 포메이션은 4-3-2이며 옐료누시는 전방에서 활동량과 연계 능력을 기반으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 아슈리는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을 활용해 좌우 측면에서 폭을 넓히고 클렘은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수비 지원을 동시에 수행한다. 하지만 전방과 중원을 이어주는 패스가 날카롭지 못해 박스 근처에서 공격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잦다. 또한 수비 전환 시 포백 라인이 압박과 간격 유지에서 불안정을 보이며 강한 침투형 윙어에게 공간을 쉽게 허용한다. 특히 상대가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공략하는 순간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인버티드 침투가 핵심이다. 텔라가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드는 순간 시크와의 연계가 골 결정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 코펜하겐은 포백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이 패턴을 차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레버쿠젠은 안드리히의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압박을 유지하며 경기 전체 리듬을 주도할 수 있다. 그래서 흐름이 길어질수록 코펜하겐의 수비 블록은 무너지고 레버쿠젠이 주도권을 잡아낼 확률이 높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레버쿠젠이 앞선다. 나폴리의 포메이션은 4-1-3-1이며 루카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전방 압박으로 버티지만 연계 플레이에서 기복이 있다. 폴리타노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위협을 주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할 때 뒷공간을 내줄 수 있다. 데 브라이너는 중원에서 패스 전개와 전진성을 바탕으로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압박을 받으면 안정감을 잃는 경우가 있다. 나폴리는 포백 수비 라인이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의 빠른 침투를 제어하지 못할 때 흔들린다. 특히 상대가 속도를 높이며 박스를 공략할 경우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연속 실점 위험이 크다. 이 경기는 맨시티가 얼마나 세밀한 공격 패턴을 반복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베르나르도 실바와 포든이 템포를 조율하고 도쿠에게 킬패스를 연결하면 나폴리 수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흔들릴 수 있다. 도쿠의 돌파와 컷백이 홀란드의 마무리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면 홈에서 득점 루트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나폴리는 폴리타노와 데 브라이너가 전환 속도를 살려 반격을 노리겠지만 안정감 있는 마무리가 부족하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마무리 능력에서 앞선 맨시티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도알리츠는 2선에서 방향 전환과 드리블 돌파를 결합해 전방 압박을 무력화하고 있다. 바호야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노려 위협을 가하고 버카르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합과 세컨드 돌처리 능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공격 루트는 지나치게 단일화되어 있으며 상대가 중원 압박을 성공시킬 경우 전개 속도가 급격히 저하된다. 또한 수비 전환 시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겹치면 수비 라인이 지나치게 내려앉아 실점 리스크가 높아진다. 갈라타사라이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카르디는 문전 근처에서 순간적인 움직임과 정확한 슈팅 타이밍으로 득점 루트를 열고 있다. 르로이 사네는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귄도아는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세밀한 전진 패스로 변화를 준다. 그러나 공격의 핵심이 사네 귄도안의 스위칭에 집중되면서 후반부에는 변주 부족으로 공격 루트가 읽히는 경우가 많다. 중원의 전개 속도 역시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오면 둔화되고 이는 곧 공격 완성도 저하로 이어진다. 수비 측면에서도 순간적인 간격 붕괴가 자주 발생해 상대의 빠른 역습을 제어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프랑크푸르트는 도알리츠와 바오야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에서 날카로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으나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 수비에 쉽게 막힐 수 있다. 갈라타사라이는 사네와 귄도안의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활로를 열겠지만 변주 부족과 체력 저하라는 문제로 후반부 위력은 떨어질 수 있다. 양팀 모두 전술적 플랜 B 부재라는 공통적인 약점을 안고 있으며 결국 장군 멍군식 공방 끝에 승부를 가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공격은 오가겠지만 마무리에서의 세밀한 부족이 두 팀 모두에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부가 나기 어려운 무승부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켄다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책임진다. 곤살베스는 2선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전진성을 보여주며 전환 상황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 흐름을 끌어올린다. 트링캉은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으로 공간을 창출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주요 카드로 기능한다. 무엇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력이 두드러진다. 니어 포스트를 향한 러닝 점프 이후 중간에서 잘라먹는 헤더 패턴은 상대가 대비해도 막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코너킥이 발생할 때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꾸준히 연출할 수 있다. 카이라트 알마티는 4-2-3-1을 활용하며 호르지뉴가 전방에서 공격의 중심을 잡는다. 그로미코는 중원에서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패스 퀄리티가 흔들리는 편이다. 타팔로프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병행하지만 제공권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아 공격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경기 템포가 느리고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강한 팀을 상대로는 점유율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조직이 흔들릴 경우 다수의 실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전방과 측면에서 다양하게 찬스를 만들 뿐 아니라 세트피스 패턴으로도 득점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카이라트 알마티는 템포가 느리고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점유율 싸움에서 불리하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정한 만큼 리스본의 날카로운 패턴에 고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력과 전술적 디테일에서 모두 앞서는 스포르팅 리스본이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강점이다. 반스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컷인 슈팅으로 변화를 주지만 상대 압박이 강하면 볼 간수가 흔들리며 마무리가 약해진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상대 중원 압박에 흔들리면 전개의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특히 측면 수비 조직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제어하지 못해 한순간의 집중력 붕괴가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다. 결국 뉴캐슬은 홈에서 강한 압박으로 맞서려 하겠지만 중원과 측면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전술적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쌓이면 수비 블록이 느슨해지며 집중력 저하로 승부처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바르셀로나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으로 언제든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 페란 토레스는 윙포워드로서 풀백 쿤데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페드리는 중원에서 유연한 전환과 볼 배급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빌드업 안정성을 높인다. 특히 부상 공백에도 불구하고 측면 활용도가 높아 전형적인 아이솔레이션 전략으로 상대 수비를 몰아넣은 뒤 반대편 전환 패스를 통해 공간을 찢는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부상 악재 속에서도 패턴 플레이와 전술적 다양성을 무기로 삼아 90분 내내 상대를 흔들 수 있는 힘을 유지한다. 전환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반복될수록 공격 루트는 더 예리해지고 뉴캐슬 수비는 점점 버티기 어려운 흐름으로 몰릴 수 있다. 뉴캐슬은 엘랑가와 반스를 활용해 속공을 노리지만 중원 장악에서 열세를 보일 경우 역습 루트조차 차단될 수 있다. 측면 수비의 집중력 저하는 바르셀로나가 자주 활용하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페란 토레스와 쿤데의 측면 패턴 플레이,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 능력을 결합해 위협적인 장면을 이어갈 수 있다. 페드리가 중원에서 안정감을 주며 경기 리듬을 잡아주면 전환 패스와 아이솔레이션 전략으로 뉴캐슬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이 경기는 결국 측면 활용과 창의적인 전환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바르셀로나가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